반갑습니다. 저 온라인에 계신 분도 반갑고요. 여기 저희 강의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무상의 개념인데요.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에서의 먼저 진화론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찰스 다윈에서 진화론이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를 붓다의 연기와 공의 관점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얘기를 할 때 보다 더 나은 과학적인 이론이라면은 그거는 연기를 바탕으로 한 진화론이어야 한다. 그래서 연기 진화론을 주장하려 합니다.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좀 시간 여행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선생이었던 플라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생명과학의 역사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본질주의와 목적론에 대한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본질주의에 완전히 입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 도표를 보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이제 종의 기원이란 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 2500년 동안, 그러니까 말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 그다음에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는 기린의 목 얘기했던 용불용설 했던 라마르크, 그다음에 월리스, 아리스토텔이랑 같이 이제 제일 처음에 종의 기원에 종이 변한다는 걸 얘기했던 월리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해켈과 스펜서는 이제 찰스 다윈의 신봉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왜 이 밑에 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나 아니면 목적론에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월리스, 해켈, 스펜서는 신의 은총, 아니면 신이 생각했던 계획이나 아니면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밑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살표로는 찰스 다윈이 1859년 그때 냈을 때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본질주의에 반대하는 얘기를 이제 혁명적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1859년에는, 그때 나왔을 때는 완전히 여기 그 당시에 생각했던 목적론, 그다음에 모든 생명에는 불멸하는 본질이 있다, 이런 거. 본질 때문에 어떤 자연 세계의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의 본질 때문에 어느 하등한 동물은 그 본질 때문에 밑에 있고, 조금 더 나은 동물은 그 위에 있고, 이런 계층화가 돼서 이 계층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본질은 또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신이, 창조주가 불어넣기 때문에, 본질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근데 본질이라는 거는 1교시에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그대로 어떤 거와 어떤 조건에도 관련 없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이제 했는데, 찰스 다윈은 거기에 완전히 이제 반대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생명에는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본질을 갖고서 등급화를 한다고, 자연은 이렇게 등급화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일 밑에는 뭐 생명이 없는 물건들, 그다음에 식물, 그다음 문어, 그다음 돌고래, 네 발 달린 동물, 그다음 네 발 달린 동물 위에는 당연히 인간,
그래서 등급화가 됐는데 인간은 인간이 본질,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본질, 그다음에 인간을 다른 인간이 아닌 것과 구별짓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제일 위에 있고 인간 밑에 있는 돌고래보다 인간은 고등하고 향상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진화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라마르크, 18세기 라마르크는 뭐 거의 비슷한 얘기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랑. 그런데 이제 라마르크는 신이 생명체에 힘을 부여한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힘이 동력이 돼가지고 힘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끝에는 절대적인 최상의 그 형태가 있고 생명체가 있고 모든 생물은 그 최상을 위해서 발전, 진화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라마르크조차 18세기 라마르크조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마르크의 영향을 받은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생명체에 이제 불어넣어 준 다음에 그 힘이 자동 어떤 동력을 갖고 왠지는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동력을 갖고 향상을 목적으로 저 끝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최상을 목적으로 거기서 이제 생명체가 변형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하고 향상, 최상의 목표물이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진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찰스 다윈은 할아버지조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보죠.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다윈 전에 17세기 이게 이제 미리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1695년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정자가 중요하니까 근데 정자 안에 본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미 완전히 성장한 단지 길이만 적은 완전히 성장한 성체가 있다. 그러니까 미니미 같은 거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난자는 그냥 아무런 그냥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지 만나면은 점점 사이즈가 길이가 커가는 게 발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자 안에 이미 고정불변하게 성체가 만들어져 있다. 이것도 역시 애리스토텔레스의 그러니까 본질주의에 기반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리차드 오웬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그 다윈의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찰스 다윈의 이 사람은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이제 상동성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상동성 얘기를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같은 비슷한 거라는 비슷한 성질. 그래서 리차드 오웬이 척추동물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척추동물들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보시듯이 이제 이렇게 조금 까맣게 지냈는데 척추들이. 근데 약간의 변형은 있지 비슷해요. 그래서 오웬이 생각하기를 저거는 신의 마음이 표현된 거다. 신의 마음이 표현된 건데 그 동물마다 약간 변형이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는 것뿐이지 신의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척추동물에서 신의 마음을 안다면은 다른 동물들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신의 마음이 표현된 것들이 그러니까 상동성이고, 그다음에 진화는 어떤 최대 절대적인 그 완벽한 성체가 있어가지고 형태가 있어서 거길로 향하는 거라고. 향상과 발전과 고등과 복잡함과 그다음에 신의 마음, 신의 입김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했죠. 18세기까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한 혁명적인 얘기인데요. 완전히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바꾸는 얘기인데 다윈이 이제 그 20년 동안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혁명적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하고서 이제 가슴앓이를 했는데 근데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다윈이 두 번째 항해를 했을 때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채집한 새들, 핀치새를 보는데 핀치새 부리가 같은 종인데도 부리가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다윈이 생각하기 그리고 다윈이 공부했을 때는 종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 종이라는 거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는 새라는 본질을 갖고 있어서 언제나 새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생각하면 다 자연계의 어디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라마르크에 따르면은 그 새는 언제나 향상된 어떤 더 향상된 생명체로 가려는 목적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새 부리들을 다 확인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다르거든요. 와, 여기서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생각이. 그럼 종은 여태까지 생각했던 종이 고정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종이 변하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죠? 종이 변한다는 게. 그 종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변이 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종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신의 입김으로서 그 어떤 이제 그 생명체가 갖고 있는 동력으로 목적을 향해서 하기니까 진화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모양들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단지 물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종이 변하고 변하면서 종분화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지역에 같은 종이 있으면은 거기 오래 살다 보면 저희가 미국에 30년 살았는데 저희도 이제 조금씩 얼굴이 바뀌어지고요. 먹는 것도 달고 이러니까 그럼 다음 세대는 또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종분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종분화가 생기면서 다양성이 확보되는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종분화가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지는가? 종분화의 기작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라마르크까지는 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표현이다. 그런데 다윈은 아니다. 종이 변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있지 않냐. 워낙 이제 항의를 하다가 영국과 완전히 다른 갈라파고스 제도의 그 환경을 보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게 나오구나. 그렇다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 상호작용을 어떤 하나의 목표로, 그러니까 하나의 팩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윈의 진화, 같은 진화인데, 진화, 같은 이제 글자인데요. 다윈 전까지 1859년 전까지는 그 진화는 향상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다윈은 같은 진화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진화. 향상도 아니고 단지 물리적인 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론을 펴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윈의 이제 개통수인데 개통의 나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족보. 우리 족보를 보면은 몇 해 손이다, 몇 해 손이다 이러는데 뭐 한 13대 손과 뭐 28대 손 어떤 게 더 고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단지 언제 얼마나 늦게 태어났냐 이런 거죠. 족보처럼. 그러니까 개통수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분화되고 이러는데 어떤 종은 언제 태어났고 어떤 종은 얼마나 나중에 태어났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I think 그걸 왜 썼을까 하는 것도 아주 의문인데 너무 혁명적이기 때문에 뭔가는 조금 자기가 이제 버틸 만한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종은 이렇게 그다음에 종분화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다음에 자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윈의 개통수는 계단식 아니면 에스컬레이션식으로 올라가고 향상되는 게 아니고 단지 나무. 예를 들면 장미나무는 밑둥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가지가 고등하고 어느 가지가 하등한가는 얘기할 수 없죠. 단지 어느 가지가 밑둥에서 얼마나 가깝고 어느 가지는 밑둥에서 얼마나 먼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가 가까운가는 이제 시간차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어떤 게 고등하고 어떤 게 더 복잡하다. 이런 거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거에 이제 반대하는 거죠. 다윈이. 그래서 이제 다윈의 대통수를 나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거를 2차원 평면에서 이
다윈이 그렸던 이 개통수를 2차원 평면으로 눕게 하면은 밑둥이 여기 있고 가지가 제일 뭐 인간 종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지들이 가지 끝이 인간이고 뭐 다른 데는 뭐 곰팡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워진 등급화된 개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윈 전까지 모두가 믿었던 어떤 거는 향상하고 그러니까 향상된 생명체고 향상된 종이고 그다음에 고등화된 종이가 아니라 이거는 얼마나 그냥 멀리 얼마나 최근에 나왔나 최근에 진화됐나 아니면 얼마나 전에 진화됐나 이런 관계밖에 설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마음이나 신의 입김은 지금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종들의 등급화, 어떤 게 하등, 예를 들면 곰팡이는 우리보다 하등하다. 이런 이제 생각도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다 이제 없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통수를 우리가 이제 안다면은, 다윈이 얘기했던 그 적자, 다윈이 이제 다윈의 같은 이제 동시대 사람으로 스펜서가 있었는데 스펜서가 얘기를 하기를 적자 생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사회 진화론이라는 조금 문제가 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스펜서가 얘기했던 그 적자 생존, 적자가 부활한다 이런 거는 사실 다윈의 진화론을 오해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다윈의 개통수에서 적자라는 건 뭐냐면은 보면 어떤 게 적자겠어요? 어떤 게 최상이겠어요? 없죠. 그런 게. 그죠? 2차 공간에 이렇게 딱 해서 어디서부터 먼저 최근에 진화되고 아니면 옛날에 진화되고 이런 거지. 이거는 적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적자, 최상, 최고, 뭐 라마르크가 얘기했던 최상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변합니다. 하나 더 하면은 두 번째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해서 이제 개통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으로는 다윈의 자연 선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윈은 환경,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더 이제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생명체가 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이것이 진화의 어떤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 이론을 합니다. 근데 자연 선택 이론이란 거는 여기 보시듯이 그러니까 초록색 제가 그림 그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초록색들이 환경이고 환경의 제일 위에 있는 환경은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을 동그란 모양이 잘 적응돼서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아무런 이제 신의 뭐 입김이나 이런 얘기도 없고요. 향상도 없고 우연히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은 그 동그란 거를 많이 받아서 동그란 게 잘 적응돼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적응되면 살아남으면은 많은 숫자의 다음 세대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여과 과정이라고 자연 선택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뭐 예를 들면 채를 생각하시면 돼요. 채가 뭐 어느 채는 성글고 너무너무 성글어가지고 큰 돌들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채는 조금 더 덜 성글고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위에 제일 처음에 이제 환경이 동그란 형태가 그런 이제 생명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생명체도 또 변화를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종변화처럼 계속 변하죠. 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란 생명체가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변형돼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환경에 있던 그 오각형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환경은 오각형 모양이 잘 적응되고 살아남는 환경이 되고 그럼 그게 또 다시 살아남고 이러면서 계속 환경과 생명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 선택을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연 선택 때문에 다양한 종들이 생기는 거고 다양한 종들이 생기는 이제 이유는
환경과 그다음에 다양한 종들 안에 사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와 환경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의 이제 이론에서는 적자라는 거, 스펜서가 얘기했던 적자 생존. 적자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은 제일 처음 그 환경이 늪지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늪지대에 생명체가 두루미하고 사람이 살아요. 두루미의 얇은 발로 늪지대를 이렇게 쉽게 왔는데 사람들은 쿵쿵쿵 해가지고 늪지대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럼 두루미는 살아남고 사람은 죽게 되죠. 아니 뭐 살더라도 몇 명 안 살고 많이 살아남은 두루미가 이제 많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늪지대라는 환경에서 적자는 두루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은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 사람과 거북이가 있는데 누가 적자일까요? 거북이겠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더 살아남으니까 이제 자손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환경에 관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개통수는 조상과 지금 종의 시간의 관계고, 그러니까 등급은 없죠. 그다음에 신의 입김도 없고, 그다음에 자연 선택은 완전히 물리적인 채로, 물리적인 과정으로, 물리적인 과정인데 어떤 물리적인 과정이냐면 채는 환경이고 채 걸러지는 거는 다양한 생명들입니다. 생명체들. 그렇기 때문에 채가 중요하죠. 채도. 채가 사막이냐 늪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걸러지고 어떤 게 그대로 남아서 사멸하냐. 적자생존이라는 건 적자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의 관계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 자, 이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는 같은 진화 얘기지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목적론, 그다음 본질주의, 또 등급화, 신의 어떤 마음, 계획, 그다음에 리차드 오웬이 얘기했던 신의 마음이 표현된 어떤 상위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런 걸 다 지운 부정의 방법으로 다 지운 그냥 물리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렸고 월리스가 갑자기 참여했지만 월리스 또한 나중에는 월리스의 생각은 그러니까 결론은 맞았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는 월리스의 생각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과 월리스는 틀려요. 뭐 말은 결론은 맞았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은 누구는 신을 믿고 누구는 신의 작용이 없는 완전 물리적인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지 뭐 월리스 때문에 뭐 20년 동안 얘기한 거를 빨리 다윈이 뭐 종의기원을 빨리 출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표면의 얘기이고 이거는 이제 찰스 다윈은 무작위 변이 생명체에는 무작위 변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무상하니까 종도 변하고 종의 새의 핀치의 부리도 변하니까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은 환경이 거르는 거. 그래서 진화론을 이렇게 두 이론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는 본질주의와 목적론의 모든 전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혁명적인 얘기죠. 기원전 4세기부터 1859년까지 모든 사람이 믿었는데요. 이거는 하얀색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색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뭐 엄청난 그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진화는 향상이나 발전이 아닌 순수한 변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향상이란 말은 이제 쓰면 안 됩니다. 단지 그냥 순수한 물리적인 변화 과정. 네. 그게 훨씬 더 불교랑 이제 맞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제일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진화 과정은 라마르크가 얘기했던 라마르크의 그 에스컬레이터
제일 꼭대기에는 최상의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최상의 형태의 생명체가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그걸 향해서 향상을 하는 과정이다. 변형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찰스 다윈의 진화 과정에서는 자연 선택과 개통수를 보면서 그런 최상의 그 기준은 없다. 기준도 없을 뿐더러 또 사실은 너무너무 완벽하지도 않다. 완벽하지도 않은데 왜 완벽하지 않냐면요. 아까 자연선택에서 보셨듯이 근데 이제 환경과 그러니까 생명체 환경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쉼 없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는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고 빨리 적응해서 살아남아서 빨리빨리 2세대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게 진화인데 그렇게 빨리빨리 적응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의 물건을 찾을 수도 없고 주변에 보이는 것들로 이용해가지고 빨리 변형시켜서 그 변형된 형태가 살아남는 데 유용하면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인데 그래서 진화 과정은 신속하나 완벽하지 않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타계한 스티븐 제일 굴드라고 이 사람이 이제 밝혀낸 건데 팬다 곰의 엄지손가락 얘기를 합니다. 팬다가 원래 5개의 손가락으로 돼 있는데요. 5개가 이제 이렇게 전 지금 4개지만 손가락이 여기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대나무가 많은 환경. 근데 이게 이렇게 잡으려면은 잡고 있기는 있는데 오랫동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나무를 거의 깨나서 한 70 내지 80%에 깨 있는 시간 동안 대나무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엄지가 없으면 잡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엄지가 가짜 엄지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여기에 5개 중에 5개 그 손가락 중에 뼈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엉터리로 땜질하듯이 그래가지고 가짜 이 엄지가 자기의 엄지에 뼈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길어진 걸로 해가지고 이상한 엄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엄지가 이제 5손가락과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게 되죠. 대나무를. 그래서 엄지가 생겨서 잡고 먹을 수 있고 먹기 때문에 살아남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이 엄지, 가짜 엄지가 진화론에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신속하나 완벽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땜쟁이 특징을 나타내는 진화의 그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팬다의 엄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팬다의 엄지는 가짜 엄지입니다. 이렇게 엑스를 찍어 보면은 자기 엄지에 뼈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왜 그랬냐 그러면 진화를 빨리 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환경과 적응해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죠. 만약에 이제 진화 과정이 완벽했다면 라마르크가 생각했듯이 완벽했다면 한 번 이제 식스팩 만들면은 계속 있겠죠. 근데 아니니까 맨날 운동해야 되고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기원전 4세기, 5세기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 본질주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오웬도 받아들이고 라마르크도 받아들이고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까지 받아들이고 이랬는데 다윈이 반대로 완전히 들러엎었습니다. 들러엎어서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데 다윈의 통찰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윈의 진화론조차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면 2개가 있다고 저는 이제 지금 주장하려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형태의 동일성이 함축하는 고정불변한 무엇이 있다는 전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윈의 진화론을 내고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 그러니까 생명체의 본질이 파괴되지 않고 영원 불면한 본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생명체, 예를 들면은
물고기를 물고기 아닌 것과 구분시키고 물고기를 물고기의 어떤 자연에 있는 등급에 놓이게 하는 그런 이제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윈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본질주의인데 문제점 하나는 다윈이 반본질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완성을 한 건 아니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건 조금 이제 섬세합니다. 개통수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개통수가 조상에서 그 다음에 종이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다윈이 얘기한 개통수인데 그러면 한 조상에서 그 종이 나올 때 종이기 때문에 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개통수 그러니까 조상에서 종이 나오기까지 그 흐름 아니면 종이 나왔을 가지가 뻗는 것처럼 새로운 종이 나오고 이랬을 때 그럼 종을 종으로 만드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을 종으로 만드는 어떤 불멸의 뭐가 있기 때문에 종이라고 했지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이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한 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윈은 이제 개통수를 얘기하면서 다윈은 생각은 확실히 자기가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깊은 속에는 뭔가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본질에는 반대를 했지만은 한 계통이라고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계통 속에 흐르는 전제하고 있는 계통이라는 생각의 전제가 되는 어떤 불변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다음에 같은 거를 같은 거라고 얘기할 때도 같은 거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어떤 불변하는 같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같고 그다음에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통수에 함축된 다윈이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다윈의 한계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고정불변한 무엇을 전제를 했다. 그러니까 다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에 반해서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진화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 심연에 있는 본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도 문제점인데요. 자연 선택에서 생명체와 환경을 갈랐어요. 생명체가 따로 있고 환경이 생명체를 선택하고 이게 이제 이런 이분법이 나중에는 생식세포가 있고 체세포가 있고 생식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유전되고 체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유전되지 않고 이분법. 그 다음에 1976년에 발행한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복제자가 있고 매개체가 있고 복제자는 불변하고 매개체는 복제자를 그냥 갖고 다니는 기계고 이러한 이분법들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아닌 게 있고 유전학이 있고 후생 유전학이 있고 이러한 모든 이분법 이 이분법의 근간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개체와 환경의 이분법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이들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고 아니면은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아니면은 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 얘기하고 데니스 노블 얘기하고 그 전에 데니스 노블 전에는 스티븐 제이 굴스 타계하기 전까지 2002년에 타계하기 전까지는 둘이서 리차드 도킨스하고 굴스하고 싸우고 지금은 리차드 도킨스하고 데니스 노블하고 싸우고 이러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 두 문제점을 붓다의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만 사실은 보다 나은 과학적인 진화론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형태의 동일성이 함축하는 고정불변한 무엇이 있다는 전제. 그러니까 개체수, 그다음에 상동성 이런 거에 전제되는 어떤 무엇이 저 심연에 무엇이 고정불변한 무엇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한 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반본질 다윈의 반본질의 업적이 별로 이렇게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 상이성, 상동성 뭐 얘기하는 거는 굳이 붓다의 연기와 공의 얘기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지금 생명과학 철학에서는 문제입니다. 지금 핫한 이슈인데요. 예를 들면은 보시듯이 쇠하고 박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에. 근데 쇠하고 박쥐인데, 쇠하고 박쥐는 네 다리가 있기 때문에 네 다리가 갖고 있는 거는 상동성입니다. 근데 네 다리가 갖고 있는데 박쥐는 날개가 손가락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날개가. 쇠는 팔 전체에 피부가 그러니까 박쥐는 손가락하고 그다음에 팔 앞부분에 이렇게 덮여 있는 피부인데요. 쇠는 팔 전체에 덮여 있는 날개가 됐어요. 그래서 쇠하고 박쥐하고는 상동성은 네 발인데 날개는 또 상동성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같은 거를 도대체 어디서 찾냐? 그게 문제예요. 날개를 보면은 다른데 발을 보면은 또 같고. 그러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같은 조상에서 나왔냐? 다윈이 얘기했던 상동성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태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게 지금 문제예요. 붓다의 연기와 공을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생명과학 철학에서는 지금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분자 생물학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뭐 분자 생물학에서 같은 거를 얘기하고, 예를 들면은 호미오진이 있는데, 호미오진은 생명체를 다 관통하는 어떤 보존되는 진으로, 보존되는 유전자로, 그러니까 보존된다는 거는 파괴되지 않고 이런 거랑 이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로 있는 유전자로 우리가 호미오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의 호미오 유전자의 유전자를 보고서 우리가 조상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팍스 유전자라고, 이게 이제 생명체를 관통하는 초기 발생에서 보존되는 호미오진인데, 그 중에서 눈의 발생을 관장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팍스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게 이제 뭐 비슷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DNA 선상에서 배열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그렇게 배열이 똑같지가 않아요. 형태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나? 그럼 단백질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형태가 틀린데 단백질이 동의한다고 얘기하는,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근데 형태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단백질이 동일하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단백질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기능은 조건이 모인 거를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라는 거는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과학, 분자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이 호미오진의 얘기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DNA 선상에서는 동일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단백질에서 동일하다면은 단백질은 기능으로 생각하는데 기능으로 만약에 동일하다면은 생쥐하고 그다음에 초파리하고 그 기능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생쥐가 보는 기능과 초파리가 보는 기능이 똑같다는 거는 초파리가 볼 때와 생쥐가 볼 때가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생쥐의 이 팍스 유전자가 사람의 팍스 유전자랑도 같다면 사람이 보는 거와 생쥐가 보는 거와 초파리가 보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습니다. 생명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인도에서 유행했던 비죄기성이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non-reflexivity. 손가락이 달을 가르치면은 달을 가르치는 이 손가락도 손가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니까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의 기능이라는 건 손가락이 갖고 있는 가르치는 기능이라는 거는 본질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론이 나온 건데요. 그런 것처럼 눈의 기능이 본질이라면은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비슷하다 아니면은 초기 발생 과정에서 보존된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동성의 문제는 굳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벌써 생명과학 철학에서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무상이고, 그 다음에 환경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연기인데, 이 연기와 무상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체와 환경의 이분법. 지금 이 DNA가 유전자라고 얘기하면 DNA를 우리가 어떤 성체의 모든 정보가 유전자 DNA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캐스퍼도 있고 그걸 떼어서 뭐 잘라가지고 안 좋은 지인은 유전자는 자르고 붙여가지고 뭐 완벽한 애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허망한 생각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이 개체와 환경의 이분법에 근거한 얘기고 그거는 또 이제 17세기 조금 전에 봤듯이 전성술 정자 안에 이미 만들어진 내 미니미가 있어가지고 그 성장이라는 거는 아무짝에 그냥 뻥튀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DNA 유전자 조작 이런 것도 전부 이런 개체와 환경의 이분법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차드 호킨스의 매개물이 DNA 유전자, 매개물의 모든 그 표현형이 우리의 지금 표현형 넓어진 표현형이 그 사회고 그다음 문화고 이럴 수도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전부 다 이분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분법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싸우기만 하지 해결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그 진화의 단위다. 아니다. 생명체가 단위다. 저는 이제 두 양변을 여의고 헤이 부처님 말씀을 보자. 이런 두 이렇게 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유전자, 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명체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조금 더 깊게 그다음에 끈질기게 끝까지 진화론을 폈다면은 아마 이런 이분법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한계겠죠. 그 시대의 한계고.
그래서 붓다 연기법 지금 이제 1교시에서 벌써 공부하셨듯이 연기법으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쌍유타 니까다에 나온 부처님의 이제 법인 가르침인데요. 그러니까 우주의 소멸함 현상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지속되고 소멸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혼자 독립적으로 본질을 갖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내가 아닌 모든 거고, 그다음에 작게 보면 국지적인 조건이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생성, 지속, 소멸하는 거지, 조건에 의하지 않고 존재하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문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데서 이제 연기하기에 공하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는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이런 생명체와 환경과의 작용,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벗어난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조건을 벗어난 어떤 독립적인 개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할 수 없고 생명체와 환경은 또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 이제 몸을 보면은요. 우리 몸은 산소,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수소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모든 환경에 연기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는 10조에서 13조 정도의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약을 먹으면서 미생균을 좋은 미생균으로 바꾸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미생균과 공생을 한다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공생을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와 미생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그렇게 10조 내지 13조의 많은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과 미생물을 구별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내 몸과 미생물을 구별하기 힘들고 나와 내가 아닌 거를 구별하기 힘들고 경계가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는 또 끊임없이 변합니다. 피부세포도 변하고, 간세포, 신경세포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게 없죠. 뼈도 변하고.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 뭐냐면은, 멸하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포가 멸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 운동을 합니다. 죽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게 들어가고. 또 세포 내에서도 RNA도 변하고, RNA는 한 5분마다 한 번씩 변하고, 그 다음에 DNA는 새 세포가 올 때 DNA가 새로운 세포가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런 변화로, 그 다음에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유튜브나 웹에서 보면은 아주 깨끗한 세포에 DNA가 완벽하게 이렇게 코일로 돼 있고 이렇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에 요소가 들어가면은 거의 분자의 소용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는 우리는 분자의 소용돌이라고 이렇게 감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무상하고 연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획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조건에 의존해 생성, 지속, 소멸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존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스스로 있게 만들어주는 본질,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과 내 몸이 아닌 것,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 생명체와 환경이라는 구획을 그을 수 없고 내 몸과 미생물 군단이라는 구획을 기울 수 없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이분법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연계 진화론은 이분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목적론, 완벽한 본질주의가 사라지고 당연히 목적론은 옛날에 이제 다윈이 없애버렸고 그래서 무상한 환경과 무상한 생명체는 서로 의존해 생성, 지속, 소멸하고 연기하고
생명체와 환경은 본질이 결여되어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구분이 불가능하다. 환경과 나와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윈의 자연 선택에서 선택되는 것과 선택하는 거에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연 선택이라는 다윈의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조차 사실은 연기하는 자연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설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진화론은 붓다의 연기, 무상, 공에 기반을 둔 진화론, 다시 말해서 연기 진화론으로 해석을 해야지 모든 게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